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1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대단원 일제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중단원 일제식민지 지배 정책. 1소단원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제식민지 지배 정책을 얘기할 때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그 이후에 뭐 민족 말살 통치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기에 앞서서 먼저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1914년에 발발했던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 끝난 이후에 전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8에서 170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오늘 같이 나올 내용이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대전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이후에 세계 정세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좀 처음 듣는 용어들 나오고 할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 1차 대전의 발발, 그리고 중간에 러시아 혁명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종전 후에 맺었던 파리 강화 회의, 종전 후에 있었던 회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워싱턴 회의 있고요. 그리고 익히 아시는 들어봤을 소련 있습니다. 자, 오늘 용어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이 외에도 용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소련의 등장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 텐데요. 동그라미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배경과 전개, 결과 순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전부터 그렇죠. 이 열강에 근데 이 열강의 성격이 뭐였냐?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이 열강은 아직 제국주의를 놓지 못했어요. 그 제국주의 열강에 쟁탈전 서로 뺏고 빼앗기는 거죠. 식민지를 두고 서로 자기네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유럽 국가들 간에 양분,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씩 삼국 땡, 삼국 땡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나라 구성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러분, 오스트리아, 헝가리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탈리아.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라고 했던 이 세 나라 함께 모여서 삼국 동맹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럼 그 반대편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 영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삼국 협상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끼리, 그러니까 6개 나라죠. 총 합치면 삼국 동맹, 삼국 협상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요, 자기네가 서로 게르만족이니까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게르만이야. 넓은 의미에서 봐서 우린 다 같이 게르만이니까 우린 같은 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국 협상 중에서도 러시아는 이 슬라브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이외에 다른 또 슬라브 국가들과 함께 우리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한 슬라브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범슬라브주의를 내밀게 됩니다.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모두 민족주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죠. 모두 우리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와중에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 유럽 당시 발칸반도 지역에 있던 여러 민족, 여러분 제자는 여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모두, 혹은 여러. 자, 제 민족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점차 이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왜 긴장이 되는지는 뒤에 자료 박스에 한번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발칸반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긴장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14년 급기야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사라예보. 1914년 아마 6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라예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헝이라고 할게요. 이 오헝 제국에서 이 황태자 부부를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로 뭐 전승 행사, 전승 축하 행사 뭐 이런 걸로 보낸 거죠. 갔는데 거기서 이 부부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게 돼요. 그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프린치프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헝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황태자 부부가 지금 남의 나라에 갔다가 총 맞아 죽은 거잖아요.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암살자가 세르비아 사람이란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르비아 정부가 뒤에 있다. 배후에 세르비아 그 정부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오홍 제국이. 자, 그런데 자, 이 세르비아는요. 슬라브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범슬라브 외치던 러시아가 세르비아는 슬라브인데 이러면서 다가오고요.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자, 독일은 또 오헝은 내 친구인데 좀 동맹이기도 하고 그리고 범게르만주의로 묶여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쟤 우리 동맹인데 쟤 우리 친한데 쟤 우리가 미워하는데 그럼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쟁에 뛰어드는 형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뭐 동맹국 대 협상국 그런 식으로 이제 대결 구도가 마련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협상국 쪽에 많은 나라들이 또 들러붙게 됩니다. 뭐였냐? 바로 일본이 협상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요, 여러분들, 일본은 그렇죠. 영일 동맹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참전한 거 그렇다고 쳐. 근데 미국도 협상국에 참전하게 됩니다. 해서요, 여러분들 양국이 협상국 쪽에 좀 붙으면서 좀 협상국 쪽에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럼 미국은 왜 참전했냐? 이 독일이 그러니까 동맹국 측이었던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펴면서 당시에 그 독일이 설정한 어떤 해역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 적국이든 뭐 중립국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잠수함에서 쏴버렸던 거예요. 그럼 뭐 유보트 작전이라고 하는데 다 쏴서 침몰시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미국 여객선이었던 루시타니아호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타 있었대요 여기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요인 하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진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1917년 당시에 독일의 대사죠. 그러니까 독일의 대사인데 멕시코에 있던 대사예요. 독일 정부에서 멕시코에 있던 독일 대사한테 자기네 외교관한테 야 우리 멕시코랑 동맹 맺어서 미국을 좀 공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아무래도 이 루시타니아 침몰로 인해서 좀 여론이 안 좋았어요. 독일 입마도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멕시코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데 독일이 멕시코를 활용해서 미국을 치려는 뭐 이런 낌새를 보이니까 미국이 이 참전 여론이 더 격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참전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결과는 뭐였냐? 여러분들 1918년에 독일이 이제 독일 내에서 혁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혁명 정부가 전쟁을 하던 정부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 세워져서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협상국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자, 소련은 어떻게 등장했나라는 건데요. 이 전쟁이 한창 중이었습니다. 한창 전쟁하고 있어요. 자, 협상국 중에 이 러시아가 말이에요. 이 전쟁이 점점 길어져요. 보세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막 길어지죠. 그러면서 민중의 생활고가 막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혁명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3월, 두 번째는 11월입니다. 뭐 이게 날짜 세는 방식에 따라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새는 그냥 시원하게 3월 혁명, 11월 혁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자, 3월에는 같은 해예요, 여러분들. 같은 해입니다. 1917년 3월 혁명은요. 노병은 여러분들 늙은 병사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평의회를 구성해요. 근데 그게 이름이 소비에트라고 부른대요. 자, 이들이 말하기를 뭘 하냐? 야, 전쟁 너무 힘들어. 전쟁 중지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전쟁이야. 그리고 황제, 당시 이제 황제는 러시아 황제는 짜르라고 불렀는데요. 짜르 또는 차르. 이 짜르의 전제 정치를 없애버리자 하면서 실제로 이게 성공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가 이제 3월에 들어서서 이제 10월까지, 11월까지 쭉 가고 있는데 이 임시정부가 말이에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좀 개혁이 별로 좀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을 끝내라고 했더니 전쟁 끝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지속하고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그죠? 블라디미르 레닌이 여러분들 볼셰비키를 이끌고 무장봉기를 일으켜서요. 이제 임시정부 치워버리고 우리 평야에서 정부를 수립해버리자.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비에트 정부는 뭘 했냐?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는 그 이후에 동맹국, 여기서는 동맹국은 삼국 동맹국이에요. 삼국 동맹국입니다. 러시아랑 동맹 맺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국 동맹국과 함께 단독으로 강화 조약, 즉 이제 전쟁 끝나겠다. 이제 우리끼리는 전쟁 안 하자, 하지 말자라고 해서 강화 조약 체결하고 전쟁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각종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고요. 또 내전이 좀 있었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전에 승리하면서 이제 소련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소련이요 뭐냐면 위에서 보셨겠지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소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 우리 강화 조약이 있다 그랬죠? 동맹국이랑 맺은 거. 그게 여러분들 요겁니다. 브레스트 리프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쟁 끝난 이후에. 자, 베르사유 체제 그리고 워싱턴 체제인데요. 이것으로 보면 여러분들 국제 정세가 좀 괜히 변화됐다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제 끝났어요. 전쟁 끝났고요. 그래서 전쟁 끝난 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가 하나 개최됩니다. 그게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강화는 뭐 이렇게 뭐 평화를 맺자 뭐 이런 얘기고 파리는 지역 파리 그 맞습니다. 프랑스 수도예요. 자, 이게 언제였느냐? 1919년.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딘가서 많이 보셨을 건데 파리 강화 회의. 그렇죠? 그리고 1919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자,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 14개 조의 평화 원칙을 제시합니다. 미국이 당시에 좀 영향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참전하면서 협상국의 힘이 많이 실렸는데 협상국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내밀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어떤 민족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 혹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를 창설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14개조 평화 원칙이라고 했지만 이 파리 강화 회의 자체가요. 이 승전국의 이익 그리고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 야, 얘네는 벌 받아야 돼.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얻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한 베르사유 조약 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 체결 이후의 세계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패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됐겠죠. 왜냐면 응징을 당했잖아. 심지어 철저하게.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민족들의 자기 민족의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혹은 해결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적용을 모든 민족에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전국의 식민지들이 우리 민족은 이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독립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승전국의 식민지에도 원칙적으로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승전국이 식민지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됐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 자, 그리고 아까 국제기구 얘기 나왔죠. 자, 전쟁을 방지하고 앞으로 평화를 유지해보자. 왜냐하면 이 1차 대전 자체가 말 그대로 대전이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The Great War예요. 이 너무나 엄청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평화를 유지해야 돼. 그런 목적으로 국제 연맹을 창설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불참해요. 그리고 러시아도 불참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강제력이 없어요. 어떤 강제력?
군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연맹은요 군사력, 강제력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누가 그 결정에 대해서 말 안 듣는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워싱턴 체제란이라고 나오는데, 자, 전쟁 이후에요. 이 미국은요,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가 돼요. 세계의 최대 채권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다 이 미국의 돈을 빌린 거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당시 협상국이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내에서, 콧대가 어마어마해져요. 이제 뭐 일본을 적어도 동아시아 내에서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 확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세력 확대가 되는데, 이 미국이 일본이 자꾸 커지는 거를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약진은 막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한 어떤 회의가 개최됩니다. 근데 그게 회의가 어디서 있었냐? 워싱턴에서 했어요. 그리고 주제가 뭐였냐? 군축. 여러분, 군축은 군비를 축소하는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1921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회의 결과 결국 일본은 군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막 프랑스도 끼고 해가지고 일본을 계속 압박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일단 깨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강이 자기를 이제 찍고 누르니까 견제하니까 일단은 눌립니다. 해서 군비 축소 등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체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소련 얘기를 계속 해봐야겠죠. 자, 전후 소련의 행보는. 자, 소련은 그럼 전쟁 끝나고 뭐 했냐? 일단 주도자는 누구냐? 레닌이에요.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자, 해서 이 활동 내용 보면요. 여기 코민테른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는 아마 코민테른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코민테른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거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읽기도 할 텐데, 해서 여러분들 코민테른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코민테른을 조직하게 되고요. 1919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냐면 각국의 노동운동을 그리고 식민지의 해방운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 우리 자료박스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레닌이 말한 민족 자결의 원칙입니다. 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이야기한 민족 자결주의가 있는가 하면 이 소련 쪽에서는 레닌의 민족 자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극동 인민 대표회의라는 것이 열게 됩니다. 이 극동과 인민 사이에 뭐 피압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해요. 압박을 받고 있는 극동의 인민 대표들의 뭐 모임이다, 혹은 회의다, 이렇게 해서 극동 피압박 인민대표 또는 빼고 극동 인민대표 회의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걸 개최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 아까 위에서 말한 워싱턴 체제에 대한 반발입니다. 즉,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극동인민대표회의에는요, 여러분들 여러 약소민족의 지도자가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아시아 내에서 저거 좋은 사상인가 본데?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됐던 그 시기쯤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